제 흉내 냈나요? 맞는구나. 아니? 자, 거기 보시면 그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 저기 어디 갔어? 저기 그 85페이지에 딱 중간에 공공임대주택 정책 있죠?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적 시장입니다. 사적 시장. 여기 우리 이제 주변에 볼 수 있는 삼성 아파트, 대림 아파트 이런 거 있죠? 거정 아파트의 전월세 시장 이걸 얘기하는데 얘들은 이제 임대료가 비싸요, 싸요? 자, 비싸다는 얘기죠? 전월세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극빈층들이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크니까 주변에다가 소위 말하는 공적 시장 이렇게 해갖고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이런 데 있죠? 서울공사 이런 거 시켜서 아파트 지어서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다. 이런 거 뭐라고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그러면 이 시장에서 나타난 효과를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요즘에 짓는 아파트는 여기나 품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뭐가 차이 없다고요? 품질. 예컨대 요즘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있죠? 여기 주변에 많이 지어요, 안 지어요? 짓고 있었죠? 여기 별내 이런 데 지었는데, 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한복판에 자, 그린벨트 같은 거 해제한 다음에 이렇게 짓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도 매우 양호합니다. 뭐가 양호하다고요? 접근성도 양호하고, 그리고 또한 품질도 뭐 삼성 아파트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별 차이는 없다고 가정해보자. 뭐가 없다고요?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고 여기는 싸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려고 안 가려고요?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수요가 증가하고 이쪽은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수요가 감소하면 임대료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떨어집니다. 임대료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임대료는 점점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이사 가냐면 얘보다 높은 안은 계속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이게 바로 단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자 보세요. 이쪽으로 이사 간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보는 거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임대료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둘 다 혜택을 보는 아주 좋은 제도네요. 근데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내가 아파트 한 5채 가지고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형편없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공적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다 때려치고 싶죠? 그러니까 슬슬 이 시장에서 임대사업자들이 팔아치우고 다른 거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량이 계속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뭐 감소한다고요? 공급량이 계속 감소하죠. 점점 때려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점점 임대주택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역은.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면 마늘이 줄어들면 그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다시 사람들은 임대사업 안 하려고 하니까 다 때려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때려치려고 하냐면 옛날에 적정 임대료 못 미친다. 그럼 다 때려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 적정한 임대료가 될 때까지는 때려치려고 한다. 이게 바로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사간 사람은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다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바람에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뭐 감소한다고요? 공급이 감소하면서 임대주택 물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예요? 옛날에 적정 임대료가 될 때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 공적 시장으로 이사간 사람은 혜택을 보지만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시 올라갔죠. 혜택을 못 보는 이런 형태 됩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쪽으로 이사간 사람만 혜택을 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 얘는 결국 이쪽으로 이사간 사람이 북한에서 이사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어떻다고요? 불변이다. 기억하세요? 사회 전체의 뭐라고요? 임대주택량은 불변이고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 하고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규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꾸 임대사 팔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점점 감소합니다. 투자도 감소하고 용도를 자꾸 전환하려고 하면서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서 가장 좋은 정책은 뭐 같아요? 자, 임대료 보조 이런 게 가장 그래도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 지금까지는 임대와 관련된 정책 알아봤고 86페이지 보시니까 중간에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72페이지. 그리고 오른쪽에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요 273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73페이지. 이거 알아볼게요. 자, 먼저 분양가 규제다. 분양과 관련된 정책 알아볼게요. 자, 분양가 규제는 임대료 규제처럼 거의 흡사하게 어떤 지역이 있는데 자, 한 평당 분양가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형성돼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극빈층이 집 사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자, 이 지역은 한 평당 7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분양가 규제 아니면요 분양가 상한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최대한 여기까지만 올라가라. 그래서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때 이제 분양가를 뭐 규제하겠다. 아니면요 분양가 상한제 똑같은 표현입니다. 상한제 똑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 극빈층들이 아무래도 집 사기가 용이하게끔 지원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집이 한 5채가 있는 자가 있는데 5채가 있는데 이 집값 싸요? 비싸요? 싸죠? 나도 한번 사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집이 많으니까 청약 조건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뭐 친구 명의로 장모님 명의로 사촌 명의로 막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막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투기가 아주 극성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라고요? 투기가. 그러니까 분양 현장에는 막 줄 서 있는 겁니다. 뭐 서 있다고요? 줄이 서 있으니까 결국은 그 선착순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추첨 있죠?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려내야 되겠네요. 그잖아요? 이렇게. 자, 어쨌거나 투기가 아주 극성이면서 당첨되면 그냥 로또본에 당첨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건설업자는 700만 원 받기로 하고서 아파트 짓고 싶은데 지으려고 하는데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이거 지어야 돈도 안 되죠? 그러니까 상가나 지으려고 하겠네요. 뭐하러 이걸 짓습니까? 돈도 안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건설사가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게요. 그 시장은 여과 과정이라고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은 철거되고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주택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서 순환 과정을 뭐 밟아야 되는데 문제는 새로 지어진 주택은 있어 없어요? 없죠. 오래된 것들은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만 계속 증가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가격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첨된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오히려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좋다. 건설사가 700만 원 받기로 하고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고급 자재를 가지고 썼다가는 망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중국산 싸구려 자재 이런 거 가지고 지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동네 그 도심 한복판에 지었다가는 또 망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저 산 밑에 땅 가격 싼 데 갔다가 이제 한두 동씩 뭐 지어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지어대면서 상당히 토지용이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농후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거 실수요 목적으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 이거 요번에 집값 싸요, 안 싸요? 집값 싸죠? 700만 원 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 50평짜리 그 한번 분양받아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얘기죠. 쓸데없이 어떤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농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 분양가를 규제했더니 당첨된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 있죠? 투기꾼만 좋아라 하는 거고, 남은 사람들은 뭐 그다지 혜택을 봐요, 못 봐요? 오히려 안 좋은 효과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분양가를 니네들 마음대로 받아봐라 하는 걸요. 분양가 자율화 해줍니다. 분양가 자율화. 자, 그러면 그 시장 기능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역효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역효과. 자, 그러면 자, 분양가 자율화가 훨씬 더 좋은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얘기죠. 왜 성급하냐면 얘는 애초에 처음부터 분양가 자체가 높아요, 낮아요? 분양가 자체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집 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이때는 잘만 하면 당첨되면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투기꾼들을 뭐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이 분양권만 가지고 그냥 딱지만 가지고 이 전매하는 거는 막 엄격히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입주한 이후에도 한 5년 동안은 못 팔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투기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계속 들어갈 기회가 생기는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분양가 자체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소형 아파트 지어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했다가는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저소득층들은 아파트 가격 비싸면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형 평수로 해갖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했다가는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들은 처음부터 대형 평수로 해갖고 누구를요? 자, 고소득층을 상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층들은요, 이 평수 아주 넓게 하고 그 다음에요 아주 고급스럽게 위에 막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뭐 모텔처럼 있죠?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이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층들은 싼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비싸야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야 자기는 최상위 계층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 과시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지들끼리 그런 데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대출 끼고라도 막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분양이 훨씬 더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형 평수 위주로 막 자꾸 지으려고 하니까 소형 평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더 훌륭한 정책이고 아니면 안 좋은 정책이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뭐라고요? 탄력적으로 이런 정책을 수행하거나 이런 정책을 수행하거나 탄력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분양가 규제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불이익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공법에서는 공공택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공공택지를 나열하는데, 부동산 학에서는 그야말로 국가라든가 지자체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있죠. 얘들이 갖고 있는 땅을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공공택지 해줄게요. 공공이 갖고 있는 뭐라고요? 택지. 특히 이제 토지주택공사가 땅을 구입해서 택지 조성소가 끝난 땅 있죠? 이런 땅을 공공택지라는데, 이 땅을 이제 건설사한테 팔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 지으라고. 이때 팔을 때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있죠? 요거 짓는 자들한테 우선해서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선에 매각하는데 너네들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물론 상한제 실시를 안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관광단지라든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몇 개 있는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거를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볼게요.
자, 87페이지 보시면 선분양제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후분양제도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선분양제도는 아파트가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 파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선분양이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렇게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울타리만 덜렁 쳐놓고 여기다가 몰다 하나 딱 갖다 놨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이거 뭐 같아요? 포크레인 아닙니까? 이런 거 갖다 놓고서 막 분양할 수 있죠? 그죠? 지하철역 앞에다가, 모델하우스 같은 거 지어놓고서 막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선분양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분양. 그 다음에 후분양은요, 완공된 다음에 파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완공이 끝났습니다. 완공된 다음에 파는 걸 뭐라고요? 요거를 후분양 해줄게요. 후분양. 그러면 선분양 하게 되면 우리가 선분양 받으면 거기다가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뭐 계약금, 중도금 한 80%까지는 계속 내죠? 쪼개서. 그죠? 그러면 건설사는 그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겁니다. 어떤 돈이라고요? 그 돈. 그러니까 결국은 입주자의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분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전두환 정권 이전부터 아파트 많이 지으려고 독려하기 위해서 건설사한테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가 중도금 같은 거 대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갖다가 그거 갖다 내는 겁니다. 그거 갖다 내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중도금 대출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납부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오케이. 근데 얘는 완공된 다음에 파는 거니까 지들이 뭐 돈이 많다 하면 지들 돈 가지고 아파트 짓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얘네들도 은행에서 돈 빌려서 아파트 짓습니다. 뭐라고요? 은행에서 돈 빌려서 아파트 지으면 그러면 이자를 누가 내야 돼요? 쥐들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건설 자금에 따른 이자를 누가 납부한다고요? 건설사가 납부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아파트를 많이 지으라고 돈도 없는 건설사도 막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죠? 선분양만 잘 되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설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온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선분양 제도라는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후분양 제도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완성된 아파트를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 뭐라고요? 후분양 제도입니다. 뭐라고요? 후분양 제도인데 어쨌거나 자 볼게요. 얘는 자 뭐냐 하면 얘는 완공도 되기 전에 미리 파는 거 아닙니까? 미리 파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다 부도나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오염이 커요, 작아요? 소비자 입장에 오염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커요, 안 해요? 그죠? 그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부도나면 대한주택보증이라든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도시주택보증공사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 부도난 거 있죠? 그걸 이제 인수해서 완성까지 해야 됩니다. 다 우리가 보증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입주까지 다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제 부도가 나면은 그동안 집을 뭐 팔고 나온 경우도 있어 없어요? 맞죠? 그러면 어디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완공될 때까지. 완공이 계속 늦어지니까 어디가 살아야 되죠? 죽어도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자도 계속 나가요, 안 나가요? 들어가지도 않는데 계속 이자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집값 떨어지는 것도 허다하죠?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이 커요, 작아요? 떨어질 수 있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럼 뭐하러 선분양 받습니까? 후분양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그냥 팔았다가는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상당히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낮아요? 분양가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분양 제도의 더 큰 문제점은 얘는 어쨌거나 얘는 완성되기도 전에 미리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는 분명히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긴 게 뭐예요? 이거 처음 보나요? 이 양변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분명히 모델하우스에서는 자 이태리상 고급 양변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장기까지 다 치르고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가서 앉았더니 주저앉았다는 얘기죠.
왜 주저앉았냐 했더니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Made in 뭐라고 써 있어요? Made in 이디오피아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일단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같아요, 달라요? 그죠? 잘 꼬셔갖고 입주자를 확보했겠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은 정해져 있겠다. 그러면 이것들은 그다음부터는 엉뚱한 자재 같은 거 있죠? 요거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 입주자들하고 건설사하고 계속해서 분쟁이 야기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얘는 거꾸로, 자, 후분양 같은 경우는 오염이 커요, 작아요? 오염이 작겠죠? 완성된 다음에 구입하는 거니까 오염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분양가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아줌마들이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떼거지 다니면서 신도시 예정지역에 가서 뭐 삼성아파트, 대우아파트, 대림아파트, 뭐 한우아파트 막 다녀요, 안 다녀요? 다 그냥 아니 집 한 채 사는데 그냥 아무거나 사진 않겠죠. 그냥 떼거리로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다 체크합니다. 이 집은 양변기가 이태리 시제산인지, 이 집은요 중국산인지 다 적어요, 안 적어요? 이 집은 뭐 양문형 냉장고인지, 이 집은요 일반 냉장고인지, 이 집은 실개청 같은 게 있는지, 이런 데는 없는지 다 따져요, 안 따져요? 따져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에 지어놨다가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잖아요? 동네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하죠? 그러면 그 중에서 품질이 떨어지면 안 팔립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품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요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조세 정책 알아볼게요. 무슨 정책이라고요? 부동산 조세 정책이다. 자, 예, 가능하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있죠? 이 정도 내용만 위주로 쭉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요거 갖고 오셨나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272페이지 볼게요. 272페이지 찾았나요? 자, 맨 아래쪽에 보시니까 분양가 규제와 자유화 있어 없어요? 있죠? 272페이지 맨 아래 다섯 번째 줄 보면 분양가 규제와 자유화, 양가로 1번에 분양가 규제의 효과다에서 1번 볼게요.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시킴으로써 오히려 뭐가 상승한다고요?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기존 주택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투기를 유인한다. 그러니까 투기가 아주 극성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73페이지 맨 후에 동그라미 3번에 과소비가 초래된다. 뭐가 초래한다고요? 과소비가 초래되고, 4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도 떨어질 수 있죠. 그죠? 중국산 싸구려 자재 갖다 지어다 가서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양가 자율화 효과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자, 긍정적 효과 중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에 분양주택 가격의 급상승과 분양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형 평수 위주의 공급 있죠?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대형 평수 위주의 공급. 그 밑에 볼게요. 자, 선분양제도와 뭐가요? 후분양제도 있는데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박스 있어 없어요? 박스 있죠? 메뉴에 선분양제도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입주금, 계약금, 중도금 팍팍 들어오니까 자금 조달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기 구입 자금의 부담이 완화되죠. 한 번에 한 방에 주는 게 아니라 쪼개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시공사의 부도 시에 소비자의 피해가 아주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의 질이 아주 뭐라고요?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메이드 인 어디라고요? 아까 이디오피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단점은 아주 투기가 아주 가수요가 증가하면서 투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른쪽에 후분양 볼게요.
고분양은 소비자 입장에서 맨 후에 여러 가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품질을 비교하면서 자, 구입하려고 하니까 품질 비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입장에서의 부도 위험은 해소될 수 있죠. 그죠? 완성된 다음에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두 번째 줄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됩니다. 한 방에 돈을 줘야 되니까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볼게요. 자금 여력이 없는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가능성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완성된 다음에 사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 못하는 자들은 짓다가 부도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니까 대형 건설업체의 독점화 현상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자금의 여력이 있는 자들만이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그 밑에 임대주택 정책 알아볼게요. 먼저 임대료 규제는 기역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 그러니까 50만 원 형성되어 있는데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볼게요. 최고 가격을 설정해서 그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딱 중간에 효과가 있어 없어요? 있죠? 단기적, 장기적 효과. 이거 다 지우세요. 그렇게 해놨어요. 다 없애버리시고. 그 밑에 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3번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의 효과, 장기적 효과 알아볼게요. 자, 기역번에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무슨 수요라고요? 초과 수요. 아까 있었죠? 사람들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건 근데 이용할 사람 많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근데 문제는 자, 임대료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공급량을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갑자기 줄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크게 줄을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임대사업에 투자를 기피하려고 하죠. 아까도 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에 조세 수입이 감소된다. 소득세 수입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리을번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 같은 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에 신규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를 기피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기피한다고요? 투자를 기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비읍번에 보니까 맨 후에 암시장 임대료가 발생이 됩니다. 암시장 임대료. 그러면서 맨 끝에 이중 가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읍번에 주거이동이 저하되죠. 주거이동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볼게요. 근데 만약에 자, 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니네들 8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높을 때는 4번. 자,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임대료 수준과 임대주택량 및 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라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볼게요. 밑에 쭉 내려가면 임대료 보조 정책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276페이지 딱 중간에 임대료 보조 정책의 개념은 그 두 번째 줄 볼게요. 중간에 자, 공급 측보다는 수요 측에게 보조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더 넓혀준다는 얘기죠. 가고 싶은 데 가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기역번의 단기적인 효과의 두 번째 줄 볼게요. 임대료를 지원해주게 되면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뭐가 상승한다고요? 임대료가 상승하는 바람에 그 세 번째 줄에 기존의 임대인이 뭘 얻어요?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겁니다. 뭘 얻어요? 초과이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옆에 볼게요. 단기적인 효과는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임대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임대인.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죠. 나도 한번 임대사업 하겠다는 사람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요, 하락해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밑에 장기적인 효과는 누구한테 가져간다고요?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 측 보조금 중에 가격 보조는
가격 보조는 말뜻만 좀 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임차료로 쓸 경우에만 뭘 한다고요?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이걸요, 가격 보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소득 보조금, 현금 보조는요, 임대료 보조 대신에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있죠? 쓰고 싶은 거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소득 보조로 하는데, 그 밑에 디귿번의 비교를 보니까 A번에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뭐가 유리하다고요? 소득 보조 방식이 가격 보조 방식보다 우월하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B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뭐가 더 우월하다고요? 가격 보조 방식이 더 우월합니다. 뭐가 우월하다고요? 가격 보조 방식이 우월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우처 제도, 그거는 쿠폰으로 나눠준 형태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리고 자, 거기 278페이지 위에 박스 있어 없어요? 박스 바로 아래에 보면 생산자 보조 방식, 그러니까 건설업자한테 빌려주는 방식은 니은번 해볼게요. 니은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주택 생산 비용이 하락함으로 그러니까 100억 들어가던 게 55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임대료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요? 주택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 있죠. 요게 나타납니다. 자, 아까 약간 여기 칠판에 써놓은 걸 그대로 이제 해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분양가 규제 같은 거 있죠. 요거 하고 나왔더니 전부 헷갈리는 겁니다. 하고 나왔더니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칠판에 다 적었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개념 볼게요. 개념은 첫 번째 줄, 정부가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뭘 공급한다고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뭐라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기억번의 두 번째 줄 볼게요. 사적 시장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자, 사적 시장의 임대료 수준은 뭐라고요? 하락합니다.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볼게요. 둘 다 혜택을 보게 된다. 뭐가 혜택 된다고요? 둘 다. 공적 시장 이사 가는 사람도 혜택 보고 사적 시장 남아있는 사람 있죠?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기억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사적 시장의 공급을 그만큼 감소시킴으로써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원래의 수준까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원래의 가격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 그 옆에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불변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변이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니은번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사간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공적 시장으로 이사간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죠. 문제인지 알겠나요? 자, 어째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 칠판에 했던 거 있죠? 요 그대로 제가 읽은 겁니다. 읽은 거니까 뭐 시간 나시면 읽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노트 위주로 정리해도 수석합니다. 노트 위주로 해도 뭐라고요? 수석합니다. 어디를 보고 그냥 87페이지 볼게요. 87페이지 딱 중간에 보니까 부동산 조세 정책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280페이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80페이지 있는데, 자, 부동산 조세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요걸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뭘 내야 돼요? 뭘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됩니다. 취득세. 요거는 이제, 지금 뭐 세율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한 4% 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쟤는, 자, 옛날에 2010년도까지는 이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야 되고, 이걸 등기칠 때 있죠? 등기치러 가기 전에 등록세라는 걸 따로 내고서 요거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하러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취득 같은 거 할 때는요, 취득세, 등록세를 한 방에 과세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다고요? 한 방. 그러면 세금을 덜 내는 거냐? 천만에요. 옛날에 취득세, 요즘에 옛날에 등록세 있죠?
이걸 가치 과세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치.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6월 1일 날 하루라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갖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월 1일 날 소유자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자가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뭘 내야 된다고요? 재산세도 내야 되고, 부동산 가치가 비싸다. 비싼 거는 토지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따로 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처분했을 때는, 자, 2억에 구입해서 5억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 남겨먹었어요? 3억 남겨먹었죠? 이것도 소득은 소득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걸 적절히 세금 계산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양도세. 그리고 요것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 뒤에는 뭐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뭐 지방교육세 이런 게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야 되는데, 자, 이런 세금을 누가 내야 되고, 언제까지 내야 되고, 얼마를 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갖고 있다 파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양도세 같은 걸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이제 비과세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비과세다. 이런 거는 이제 세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세법 시간에 공부할 거고, 우리는 요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일단 거기 부동산 조세는 어떠한 기능을 하나 알아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대형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한테는 고율로 과세하고, 소형 아파트 짓는 건설사한테는요, 거의 저율로 과세한다면 건설사는 가능하면 소형 아파트만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원이 자연스럽게 배분되어야 한대요.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소득이 재분배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아까 양도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요, 자,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누진세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누진세가 뭐냐면 소득이 많은 자들은 세금 많이 걷습니다. 높은 세율. 소득이 적은 자들은요, 낮은 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소득이 많은 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공공 아파트 이런 거 짓게 되면 소득이 어떻다고요? 재분배되는 역할이 있죠. 이런 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가가 안정될 수 있는데,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투기가 많이 억제될 수 있죠. 이런 기능도 하고 있고, 아마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갖고 있다 팔게 되면, 요즘에는 뭐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자,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있죠. 그때부터 2년으로 이제 바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세법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다 팔게 되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 가능하면 한 채 이상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고, 이번에는 이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원룸이 있습니다. 원룸. 5층짜리 딱 원룸이 있는데, 이렇게. 자, 원룸, 이렇게 주인이 여자분입니다. 이렇게 원룸 주인. 여자예요, 남자, 이렇게? 여자죠? 남자. 그리고 여기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임차인 해줄게요. 자, 이 사람을 임대인, 이 사람을 뭐라고요? 임차인 해줍니다. 그러면 이 원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극빈층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극빈층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있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집 살 돈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보증금도 3천만 원, 5천만 원 낼 돈도 있어 없어요? 없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런 집은 한 2, 300만 원 보증금 내고 20, 30만 원씩 매달 내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정적인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런 데다가는 가정해보는 겁니다. 가정했는데 이런 데다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다고 가정해보자. 재산세.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게 하도 많이 생기니까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뭘 하겠다고요? 재산세 부과하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임대인이 그동안은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안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언젠가부터는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얘기죠?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 여기다 부과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하면서 이제 여기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세입자들한테, 자, 세입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재산세가 날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요? 학원 다닌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아,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재산세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지. 내가 왜 재산도 없는데 왜 내냐?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재산을 갖고 있는 자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내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겠네요. 이렇게 열 받는 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 받는 거 아닙니까? 뚜껑도 열리겠네요. 뚜껑 열리는 이렇게 하는 게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 냄비에다 물 끓이면 열이 이렇게 받아야 안 받아요? 이 받잖아요. 푹푹푹. 그죠? 그리고 냄비 뚜껑 열려 안 열려? 이렇게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좋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른 방법 쓸 수밖에 없다. 난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상하겠다 나오는 겁니다. 뭘 하겠다고요? 임대료를 인상하겠다. 이걸 뭐라 하냐면 조세의 전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세금을 원래 누가 내야 돼요? 집 주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세법상 집주인이 내야 되는데 이거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조세의 뭐라고요? 전가다 해줍니다. 그랬더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볼게요. 다 나갔다라는 얘기는 너 아니라도 갈 데가 많아요. 저거요? 다 많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올리면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바로 옆에 보니까 고시원, 고시텔, 무슨 그 단독주택 이런 거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살 데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탄력적. 자, 우리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안 사먹으면 될까 하면서 팍 줄어드는 거 있죠? 이걸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근데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도 크게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죠? 이걸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니까 다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다 나갔다고 해서 세금 안 내나요? 재산세는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걸 가지고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임대인이 다 부담해야 되겠네요. 누가 부담한다고요? 임대인. 근데 임대료 인상했더니 그대로 남았답니다. 어떻게 남았다고요?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얘 아니면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대학교 앞에 임대주택이랑 저거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럼 임대를 올리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죠? 시골 가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자 탄력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비탄력적. 그죠?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량이 크게 안 줄어들죠? 가요. 그죠? 다른 거 마땅한 대체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남았으면 자 볼게요. 그대로 남았으면 그대로 다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그럼 임대를 올렸어 안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올린 거 갖다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낸 꼴이에요? 임차인이 낸 꼴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뭐라고요? 임차인이 낸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를 올렸을 때 실질적인 세부담을 누가 하냐? 실질적인 세부담을 누가 하냐? 이걸 뭐라고요?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세의 뭐라고요? 귀착이다. 그래서 이 조세의 귀착은 요거는 시험 목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목적이라고요? 시험 목적. 그래프도 지금 당장 필요 없고 그래프는 제가 나중에 한번 그릴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 목적으로만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은 크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하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뭐라고요? 세부담이 크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힘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임대를 올렸더니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비탄력적이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임대를 올리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못 늘린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이집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부담을 다 하는 겁니다. 그쪽이 뭐라고요? 세부담을 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쪽은 세부담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쪽은요? 전혀 안 한다. 이것만 기억할 수 있죠? 비탄력적일수록 세부담이 커지니까 만약에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쪽이 세부담을 다 하는 겁니다. 되겠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얘기하는 건 듣기만 하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런 걸 따지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임대료가 이제 이거 시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임대료가 올렸을 때 수요자도 반응할 수 있고 공급자가 반응할 수 있는데, 자, 수요자가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임대료 올랐을 때 시장 전체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비싸, 시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는 얘기죠. 집사 다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텅텅 비니까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만약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는, 자, 그 집 사서 나간 사람이 거의 있어 없어요? 거의 그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 오른 거 있죠? 이거 갖다 내면 되겠네요. 그럼 누가 부담한다고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올렸을 때 공급자가 탄력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는 공급량 계속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사회 전체에서는 늘어난 거 가지고 세금 내는 거니까 결국은요, 세입자가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세입자. 근데 만약에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임대료 올리더라도 공급량이 안 늘어나죠? 그대로 있으니까 공급량 그대로죠? 그 임대료 받은 거 그대로니까 거기서 세금 내려니까 지가 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자,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지만 이렇게 따졌다가는, 자, 이 내년에 어떻게 해요?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 어떤 쪽이라고요?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만 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 그 4번에 조세부담의 상대적 부담이라고 동그라미 4번 요 글이, 자, 그러니까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조세부담의 상대적 배분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거기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3이라면 총 조세액 중에서 소비자는 60%를 부담하고 생산자는요 40% 5분의 1을 부담한다.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요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2랍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라고요? 3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1보다 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1보다 작은 걸요? 비탄력적.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금액이 커질수록 탄력적입니다. 작을수록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더 금액이 커요? 수치가? 공급자가 크죠? 그러니까 얘가 탄력적입니다. 상당히. 얘가 그러니까 세부담이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더 비탄력적이죠? 이 사람에 비해서 얘가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부담이 커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요? 세부담이 커야 돼요? 상대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자, 세부담의 정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야? 두 개 합치면 5죠? 얘도 얼마라고요? 5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큰 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 5분의 3 누가 부담해요? 수요자. 그 다음에 얘는 상대로 세부담이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작은 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자가 얼마를 부담해요? 5분의 3인 60%를 부담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하게요, 공급자가 5분의 2, 40%를 부담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죠? 아, 얘가 더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인 쪽에서 세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누진세와 역진세 이렇게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주택가치에 대해서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조세는 역진세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표현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3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자, 소위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재가 많아지므로 탄력도가 커져서 재산세가 임차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자, 1년에, 자, 10억을 번답니다. 1년에 얼마 벌어요? 10억.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받는 게 10억입니다. 뭘 받는 게? 임대료 받는 게 얼마라고요? 10억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장 다니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이 막 한 달에 150만 원이라 이것저것 빼고 났더니 결국 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원과 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10,000원은 생긴 거는 같아요? 달라요? 생긴 거 같죠? 같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거저 들러온 돈 아닙니까?
그죠? 불로소득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한 돈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다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요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하는데 자, 이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해서 청약부금 있죠? 이거 부어서 그것도 이제 돈이 모자라서 한 4천만 원 은행에 빌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1억짜리 아파트 하나 구입한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다가도 10% 세율을 부과하고 여기다 10% 세율을 부과한다. 그래 이렇게 부과하는 걸요 비례세다 해줍니다. 무슨 세금이라고요? 비례세 혹은 정류세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역진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역진성이 뭐냐면 오히려 고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작아지고 저소득층일수록요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재산세를 1억에 10%하는 돈 얼마예요? 1,000만 원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00만 원이면 자기 뭐 1년 연봉을 갖다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세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10억 벌어서 10억에 10%면 1억 아닙니까? 1억 정도만 세금 내는 거죠.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굉장히 뭐라고요?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죠? 이런 거는 조세 형평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단위입니다. 그잖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대형 아파트, 고급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40%의 높은 세를 부과하고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금 사람들은요 1%의 낮은 세를 부과한다. 이거 뭐라고요? 누진세 제도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누진세. 이런 식으로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소득이 많은 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불로소득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극빈층들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의 뭐라고요? 재분배 효과가 있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자, 임대 아파트가 딱 있는데, 정부가 여기다가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많아져서 적어졌어요? 대체재가 얘를 대체할 자가 많아져서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많아졌죠? 그럼 많아졌으면 대체재가 많아지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비탄력적이 될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거꾸로 상대적으로 탄력적이 될수록 세부담이 어떻다고요? 작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니까지 이렇게 올리면 다른 데 가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결국은 뭐라고요? 임대인들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딱 정리할게요. 뭐냐면 자, 어떤 지역이 투기가 아주 극성입니다. 뭐가 극성이라고요? 투기가 아주 극성이라. 거기 양도세 중과세를 얘기합니다. 자, 이 지역이 투기가 아주 극성이라 정부에서 이 투기를 잡겠다고 양도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치자. 뭘 중과한다고요? 양도세를 중과세한다면 사람들이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도 끊기고 가격도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투기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양도세를 중과세했더니 웬걸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서 좀 당장 파나요? 나중에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당장 팔 거 아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당장 팔아야 되죠. 그죠? 그럼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팔려고 하죠. 정권이 바뀌면 세율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죠. 10년 주기로 막 변하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세 한다니까 지금 당장 팔으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해요? 나중에 세법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놓은 거를 오히려 걷어들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놓은 걸 뭐라고요? 걷어들이려고 한다. 오히려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감소하긴커녕 뭐라고요? 공급이 감소하는 바람에 가격만 폭등할 수 있죠. 그러면서 거래는 뚝 끊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걷어들였죠. 그럼 호가만 올라가지 가격은 뭐라고요? 가격은 폭등했죠. 그죠? 그러면서 거래는 뚝 끊긴다. 이걸요 동결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동결 효과다. 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효과를 뭐라고요? 동결 효과. 이거 일종의 뭐라고요? 정부 실패입니다. 무슨 실패라고요? 정부 이런 경우 지금도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79년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써오면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는 시장 경제 체계는 옹호합니다. 뭘 옹호한다고요? 시장 경제 체계는 옹호하는데 토지의 사유재산제는 반대합니다. 뭘 반대한다고요? 토지의 사유재산제는 반대하고 노조도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양쪽에서 왕따를 당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양쪽에서 뭐라고요? 왕따를 당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책에 썼냐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모르고 여러분들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진보와 빈곤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원서를 딱 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꽂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백을 들고 다녀. 이렇게. 그잖아요? 아이, 책을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물어보세요. 물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게 이제 열어보니까 아주 하얀합니다. 한번 본 적도 없다는 얘기죠? 뭐하러 이걸 들고 다니냐? 이거는 왜 그래요? 개품 접으려고. 뭐라고요? 개품 접.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예, 성경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팔린 이런 책인데, 자, 이 책에서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왜 사회가 자꾸 뭐라고요? 자,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진보는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토지를 사유재산제 있죠? 토지를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바람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면서 투기적 수요 때문에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물로소득은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자,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회 전체에서 가져갈 파이를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요? 점점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책에서 이 토지를 개인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배타적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도 정당성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인이 갖고 있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잘못해서 누가 소유하고 누군 소유 못하는 거, 이거는 우리 잘못이지만 왜 우리 후세대도 나중에 태어난 자들도 땅도 없이 태어나고 땅도 있이 태어나냐?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절대 자본에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뭐에서요? 노동 생산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는데 우리가 아주 잘 쓴 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연습해서 나온 그런 결과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토지를 사유재산제를, 우리는 사유재산제 때문에 결국은요, 이 불공정한 공정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한테 사유재산제를 포기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하자. 자본주의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토지를 1억에 구해서 5억에 팔았다. 이걸 뭐라고요?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라고요? 소유이익. 그리고 임대료 같은 거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소유이익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옥수수재배해서 팔면 돈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런 걸요,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요,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득이라고요? 불로소득.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어차피 사유재산제를 포기하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하자.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뭐라고요?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만 100% 세금을 징수하자. 그래도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자, 대충 아세요? 대충.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 뭐라고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있죠? 여기로부터만 세금을 징수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잠깐 문제를 풀 거니까 5분 있다 돌 겁니다. 가지 마세요. 교수님, 예? 문자비 질문 3번에 마지막 예. 줄에 지가가 하락한다 맞아요? 이거 지가가 상승한다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지가가 상승하네. 이거 틀렸네요. 지가가 상승한다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잘 골라냈네요. 전부 다 맞는 집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가가 뭐라고요? 상승한다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잘했습니다. 거기 89페이지에 거기에 길자지 지문 있어 없어요? 있는데 거기에 3번 해볼게요.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고쳐놔야 되는데 전부 다 맞는 집으로 고쳐놓는 과정에서 약간 제가 오류를 범한 겁니다. 알겠죠? 지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